자, 이번 시간에는 환경 및 안전에 대한 평가 매뉴얼을 살펴보실 텐데, 다른 평가 매뉴얼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으로 저는 이 환경 및 안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안전은 지금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안전만큼 저희가 더 중요한 내용을 얘기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내용들 한번 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시설 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여부인데, 시설 기준을 준수한다는 것은 지금 먼저는 노인복지법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시설 기준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시행이 아니라 시설 기준이. 근데 이걸 1점 준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맞죠. 이 자체가 막 4점 정도는 돼야 되는 상황인데, 왜냐면은 이 시설 자체가 쾌적하냐라는 부분이 어르신들 생활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시설 규정을 준수해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노인복지법에서 말하고 있는 시설 기준 자체가 미흡입니다. 미흡. 이 자체가 미흡인데 이 자체를 가지고서 우수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의 우수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냥 우수가 아니라 노인복지법 수준의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당연히 설치 신고를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냈기 때문에 다 준수하고 있는 거죠. 이거 준수를 안 하고 있다면은 그건 시설은 취소죠. 설치 신고에 대한 그 부분이 취소죠. 그래서 이 부분은 큰 의미가 아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노인복지법에 이 내용들이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부분이고, 좀 차별화를 둔 평가는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의 넓이가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더 넓다. 규정이 요만큼이라면 그거보다도 더 이만큼이 넓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가점을 좀 많이 부여를 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딱 요 기준만 준수하고 있다. 기준점이 요만큼이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점수가 0점이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이거보다 넓게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건축물이 돼 있다. 그럴 때에는 가점을 좀 주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게 좀 아쉽죠? 그래서 요 밑에 나오는 내용은 뭐 노인복지법에서 다 설명을 한 내용이니까 넘어가도 되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10명 이상 30명 미만 시설에는 물리치료실이 지금 있는데 물리치료사 배치도 없어요. 그리고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서 사무실 따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가 아니라 의료미 간호사실도 필요하고요.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에 대한 공간도 따로 있으면 좋겠죠. 아니면 요 두 공간을 같이 쓰게 하든지 사무실만 별도로 두고, 그리고 침실도 1인당 6.6제곱미터로 지금 돼 있는데 요 내용도 바뀌어져야 한다. 그리고 화장실하고 목욕실 같은 경우에 같이 쓸 수 있겠지만, 목욕을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지금 가정집에서도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따로 쓰지 않습니다. 따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변동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 프로그램실에 대한 부분은 꼭 있어야 되겠죠. 거실처럼 휴게실이든지 이 부분이 마련되어져야 되는데 넓이 규정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넓이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실제 시설을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침실은 아주 딱 맞게 6.6제곱미터로 해서 침실을 딱 맞게 설치하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짜 넣는 거죠. 근데 이 침실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더 넓어져야 된다. 침실이 더 넓어져야 되고, 이에 따라서 그 공간들이 마련되어져야 되는데,
침실이 넓어지면 당연히 이 부분들이 협소해지니까 이 부분들도 넓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옆면적 자체가 넓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는데 계속 이 법을 가지고서 끌고 가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예, 저는 지금 여기 이 문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설 기준을 준수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형 선진국식 요양 문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선진국으로 못 갑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이 내용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많다. 그냥 이 문항은 그냥 노인복지법으로 지금 설치 신고를 했는지만 보는구나 정도에서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수준의 문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침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특별침실은 꼭 필요한 공간이죠. 그래서 노인의 질환입니다. 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두고 있는가. 특별침실은 노인복지법에서 정원의 5% 미만이죠. 우리 그 노인복지법 봤잖아요. 노인복지법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쏙쏙 들어오죠. 그래서 노인복지법에 대한 그 강의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침실임을 알 수 있는 표찰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맞게끔 용도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용도란 거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특별침실의 내부 환경. 특별침실에다 뭐, 딴 거 안 집어넣는지를 보겠다. 그 얘기죠. 내부 환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 기록. 특별침실에 대해서, 그 사용 수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 기록 같은 거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특별침실 대부분 안 두고 싶어 하시잖아요. 시설에서. 왜냐면은 처음에 이거 특별침실을 둬야 되는지를 모르고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시설을 이렇게 하면 건물을 지으면 여기 한쪽에다가는 특별침실을 좀 마련을 해둬야죠. 여기다가. 그래서 이 특별침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그 다른 시설들에서는 이거를 안 하려고 하죠. 왜냐면은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처음에 뭐 어떻게 알고 있냐면 노인복지법에서 침실은 6.6제곱미터의 1인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지 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6.6제곱미터씩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9인의 공동생활 가정을 했는데 그럼 2평이니까 2구 18평 아닙니까? 자, 18평을 했는데 특별침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 18평 외에 한 공간을 원래는 실은 더 둬야 되는 겁니다. 특별침실을. 근데 특별침실을 더 둬라라고는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요 18평 안에 특별침실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한 개 시설을, 한 개 침실을 1인실 정도를 특별침실화 시켜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18평 안에 특별침실을 둬가지고 시설을 이제 그 침실을 특별침실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실상은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내용이. 별도로 있어야지 그 내용을 질환에 따라서 어르신이 거기에 전염병이라든지 임종 등의 상황에서 거기를 알맞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특별침실이 지금은 포함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 여기 안에 포함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별도로 둬서 운영을 하는 것이 긍정적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을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제일 중요하죠.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 환경을 조성한다.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안전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죠. 안전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건 첫 번째 외부 출입구에 잠금 장치가 있는지 거기에 자동 열림 장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단 출입구에 잠금 장치가 돼 있고 자동 열림 장치가 있는지 그리고 주방에 어르신들이 화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도록 안전장치가 돼 있는지도 본다라는 거죠. 이게 다 노인복지법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유리문에는 충돌 방지 표시를 해야 됩니다. 유리로 된 벽이나 문이나 통유리로 된 창문인데 충돌 방지 표시라는 거는 아시죠? 유리 조심. 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표찰로 만들어서 딱 붙여놓으면 되겠죠. 어르신들이 보는 거니 이제 볼 수 있게끔 유리임을 알아볼 수 있게끔 해놓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위험 요인들이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전기 콘센트 특히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플러그형 마개를 꽂아 놔가지고 전기 안전마금 장치 그거 뭐 마트 가면은 1,000원이잖아요. 네, 그거 꽂아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세제나 칼 등은 저희가 치워 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시설 환경이 쾌적하게 조성이 돼야 되는 건데 채광이나 조명이 적정하거나 냄새가 나지 않거나 그리고 창문 개폐가 가능하고 환기 장치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온습도가 적정하게 된다든지 그 다음에 청소 및 시설 관리 상태가 양호하게 돼 있는지 등도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시설에는 기관 내부에 안내 표지판이 있고 그리고 각 층의 위치도 그리고 각 실별 표찰이 부착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밑에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올 건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외부 기준 1번을 보니까 외부 출입구, 계단, 주방의 잠금 장치는 잠기는지 안 잠기는지도 한번 열어보고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재 등 비상시에 그 외부 출입구가 자동으로 열리는지도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픈형 주방이지만 칼, 가위 같은 것들은 수납 공간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 가스밸브도 안전장치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주 생활 공간 내에 유리문 충돌 방지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다는 거니까 유리 조심. 네, 쓰겠죠. 그걸 붙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급자의 눈높이 바닥으로부터 150cm 정도 되는 위에다가 충돌 방지 표시를 부착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콘센트에는 플러그형 마개를 안전마개 그걸 꽂아 놓고 덮개 정도로 되어 있는 거는 인정을 하지 않겠다. 덮어 놓는다라는 거죠. 그걸로는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 내부는 수급자의 주 생활 공간인 침실, 거실, 식당, 화장실 등을 의미하는데 뭐 내부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요. 손상된 벽지나 바닥재가 같은 것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 안내 표지판은 수급자 및 방문객들이 알 수 있도록 부착되어 있는지 보는 것이고요. 단층일 때는 위치도만 있어도 되겠다. 위치 안내도만. 그리고 위치도는 상세한 안내가 되어 있는지도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별 표찰은 요거는 뭐 실별 표찰은 우리가 달아두면 되는 거니까요. 실별 표찰까지도 달아두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안전에 대한 부분은 요거 환경 요 정도로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더 내용이 깊어져야 되는데 좀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문항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평가문항 15번은 평가지표 15번은 낙상 예방과 환경에 대한 조성인데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면은 평가 기준에서 말하는 거는 첫 번째는 내부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있는지를 보는데 복도, 양쪽 벽면,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 그 다음 프로그램실, 목욕실, 될 수 있으면 욕조는 설치를 안 하는 게 낫겠죠? 그 다음 세면대 주위에, 그 다음 변기 주위에 안전 손잡이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낙상 위험이 높은 공간, 즉 목욕실과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 엄청 좀 말들이 많았었죠. 가서 목욕실을 보니까 타일을 그냥 해놨는데 이분은 타일을 미끄럼 방지 타일처럼 해가지고 그냥 보니까 별로 미끄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공단 직원이 와가지고 이거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인정을 못 하겠다 해서 점수를 안 줬는데 그 미끄럼 방지 처리라는 게 꼭 반드시 처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전상 지금 미끄럽지 않은 범위가 되면 되겠잖아요. 근데 이거를 꼭 무슨 어떠한 처리 정도로 봐서 여기다가 안전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부착한다든지 뭐 그렇게 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미끄럼 방지 매트 같은 거는 좋잖아요. 그런 것들은. 근데 타일도 요즘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어쨌든 목욕실과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 그거를 본다는 점, 그리고 문턱을 제거한다는 거, 뭐 2cm에 대한 규정을 밑에서 얘기할 텐데 이런 규정을 떠나서 문턱이 제거가 되어 있는 게 시설에서는 좋겠죠. 그래서 침실과 거실과 프로그램실, 목욕실, 화장실인데 특히 목욕실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목욕실이 그냥 평평하면은 물이 일로 다 넘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만큼의 턱을 두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요 턱에 대한 부분이 요 밑에 거를 좀 먼저 보면은 문턱이 보시면은 2cm 이하거나 완만하게 경사 처리한 경우에는 인정한다는 거니까 문턱 2cm 정도는 우리가 설치는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수급자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휠체어 이동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휠체어 이동 공간은 침실, 복도, 목욕실, 화장실, 거실, 휴게실을 볼 텐데 상세한 내용을 밑에서 한번 보시죠. 기준 1번을 보니까 목욕실에 욕조가 있는 경우 욕조 출입을 위한 보조봉이 있는지를 확인하니까 실상은 우리 목욕실에 욕조는 안 두는 게 좀 낫죠. 목욕실에 샤워기를 두는 경우로 우리는 하게 할 텐데 샤워기마다 안전 손잡이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샤워기가 2개 이상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샤워기 사이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서 각각의 샤워기에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인정을 한다고 하는 거죠. 샤워기가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또 요렇게 하나 있으면은 여기에 안전 손잡이를 이렇게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샤워기 사이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서 여기 각각에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안전 손잡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냥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면대에 대한 것도 있죠. 세면대에는 안전 손잡이가 모두 설치가 되는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욕실과 화장실 바닥에 전체에 미끄럼 방지가 처리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 미끄럼 방지 처리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본다. 예전에는 이거 싸게 하려고 스티커로 우리 했던 부분들 있죠? 요거 의미가 없다. 미끄럼 방지 매트가 확실히 좋더라. 그리고 미끄럼 방지 타일로 돼 있으면 더 좋더라. 아기를 키워보니까 미끄럼 방지 매트가 확실히 낫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매트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회성 또는 부분적인 방지 처리는
또는 마모돼서 그 기능을 상실한 거는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 휠체어를 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복도 같은 경우는 휠체어 2대가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인지, 그리고 침실 내 화장실은 휠체어 출입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를 확인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문항도 여기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식품 위생관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지표 16번이고요. 식품, 식당, 조리실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라는 거고, 식품, 식당, 조리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해서 수급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중요한 게 식품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주방 및 집기류 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확인사항은 일자, 점검 내용, 점검자이기 때문에 점검자한테 아마 물어보겠죠. 그리고 또는 이 위생 소독 기록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2번 항문을 보면은 식당, 조리실, 식품 보관실, 냉장고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리실 근무 직원의 복장과 위생 상태가 청결한지를 현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리실의 조리원이 위생모를 착용하고 복장은 청결하게 유지하는지를 보는 건데, 예전에 참 문제가 됐던 시설들 많은데, 어르신들께 그 유통기한 지난 그런 식품을 막 드렸던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복경찰들이 그 시설을 조사해가지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들이 좀 크죠. 그리고 또 시설에서 우리 흔히 그 시설들 많이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 무슨 푸드라고 하죠? 그 푸드 차량. 그래서 그 푸드 차량이 거의 이제 그 유통기한이 다 가까워올 쯤에 되는 그 음식들, 남은 부분들. 그래서 그 음식들을 차량으로 해가지고 나눠주잖아요, 무료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그 썼던 시설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들이 있었기도 한데, 중요한 거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식품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특히나 식품은 시설에서는 좋은 식품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어르신들이 노인의 그 영양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식품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기준을 보시면은 확인 방법은 주방 및 집기류 소독 자료를 확인하겠고요. 그래서 그 소독 관리 기록부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주방 소독에 대한 부분은 살균 표백제 사용을 인정을 하면서 집기류 소독에 대한 부분은 열탕, 자외선, 살균 소독을 하게 되고, 보관하고 있는 식품의 유통기한을 보게끔 됩니다. 그 다음에 식당과 조리실, 그리고 식품 보관실, 냉장고를 확인하게끔 되고요. 그리고 조리원의 위생모 착용 여부, 그리고 복장이 청결한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도 케어스토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매월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제공을 받으셨을 때에 확실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평가지표 17번 감염관리 활동을 볼 텐데요.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노인복지법에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얘기들이죠. 노인복지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 라는 거고,
수급자가 위생적이고, 이거 좀 지울까요? 수급자가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하는지 평가하는 부분인데, 먼저는 평가 기준을 보시면, 외부로 통하는 주출입구에 손 세정제가 비치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직원은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지, 그래서 확인사항은 손 세정제가 비치되어 있는 부분하고 직원의 의복이 청결한지하고 그리고 서비스 전후로 손을 씻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소독하고 있는지 청결하게 관리하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확인사항은 일자하고 비품명 그리고 소독 방법, 소독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또 일회용품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소독 멸균을 요하는 간호비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소독 멸균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저희가 그 의료 폐기물을 반드시 분리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그 의료 폐기물하고 계약을 맺죠. 그래서 의료 폐기물 전문 업체에서 별도로 수거를 해가는 상황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전문 업체를 통한 배출만 인정을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외 소독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보시면 분기별 1회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분기별보다는 월별로 하면 너무 좋겠다는 거죠. 저희는 그 월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 소독 제품명, 소독 장소, 소독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전문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전문 소독제는 저희 약국에 가시면은 거기서 이제 따로 이렇게 제시를 하죠. 안내를 해주시죠. 전문 업체 소독을 하게 되면은 계약서하고 소독증명서하고 지출 내역을 확인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소독업체에서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세요. 요 소독증명서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하는 부분인데 뭐 요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요 내용이 들어가는 거가 되면 되겠다. 특히 전문 소독업체에서 이 전문 소독제를 활용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요 밑에 주요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확인 방법은 주출입구에 손 세정제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직원의 의복이 청결한지를 봅니다. 그리고 주출입구라는 건 한 곳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입구마다 다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손세정제가 유통기한이 지났다든지 분사가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손세정제 대신에 세면대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서비스 제공 전후에 손을 씻는지를 관찰을 한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직원 교육으로 꼭 서비스 제공 후에는 손 씻도록 특히 식사 보조라든지 기저귀 교환, 소변 비우고 욕창 간호하고 의료 폐기물 비우고 쓰레기를 다룬 다음에는 손 씻는지를 본다. 그리고 오물이 묻지 않은 경우에는 뭐 손 소독제를 사용해도 인정한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손 씻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고 손 씻기는 손 씻기 또는 손 소독을 하지 않고 일회용 장갑만 교체한 경우에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손 씻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뭐 손 자주 씻어주면 너무 좋잖아요. 손 씻어야죠. 그리고 간호비품의 소독 여부와 보관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할 때에는 특히 간호비품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독 방법은 열탕 처리, 약품 침적, 멸균 소독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일회용품은 유통기한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확인 그 양식이 있죠. 그리고 의료 폐기물은 그냥 딱 의료 폐기물
전문 업체를 통한 배출만이 인정이 되니까 이 부분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 폐기물, 계약이, 의료 폐기물, 수거, 계약이 꼭 체결이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소독은 위에서 얘기한 내용 그대로고요. 중요한 거는 전문 소독제가 뭐냐라는 부분인데, 전문 소독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국에서 팔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지표 18번은 감염병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수급자에 대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입니다. 이거는 뭐 평가 지표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를 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 입소자는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급여 개시 전에 실시해야 됩니다. 입소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입소일 이전 1개월 이내에 결과만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에 적절한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확인 방법을 보시면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입소자가 발생을 하면 신규 입소자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입소 전 1개월 이내의 결과만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소 전에 이미 그 감염병에 대한 진단, 그 진단서 같은 거, 우리 저희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알거든요. 입소 검진으로 지금은 통칭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입소 전에 받아서 입소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염병이 만약에 유행을 했을 때에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죠. 뭐 이런 내용은 뭐 꼭 해야 되는 거니까, 감염병 발생을 하게 되면 뭐 격리라든지 병원 이송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을 때는 면회객을 당연히 제한해야 될 거고, 때에 따라서는 독감 예방 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것으로 평가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지표 19번을 보시면은 소화 설비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화 설비를 관리한다입니다. 글쎄, 저는 요거 이전보다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 5점 정도 줘야 되겠다.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고 관리하는지 평가한다는 부분인데, 평가 기준을 보시면 소화 설비 및 경보 설비를 갖추고 있고 매월 점검해야 됩니다. 필수 설비는 첫째로는 소화기,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인데, 요즘이 아니라 시설에서는 이게 없으면은 이제는 시설 자체에 설치 신고가 안 나오니까요. 이 부분을 반드시 해놔야 된다. 그래서 확인 사항은 일자, 점검 내용, 점검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요 내용들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매월. 그래서 정해진 날에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소방시설에 대해서 작동기능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를 합니다. 이건 소방서에서 안내 공문이 오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안 하면은 이거 벌금 나옵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작동기능 점검은 무조건 하게 된다 라는 부분이고, 비상구 및 유도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 피난 안내도가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도등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평가 기준이 되어 있고,
상세 내용을 한번 확인 방법을 보시면 자체 점검도 인정을 해준다라는 부분이고요. 매월 점검하는지 보는 것이고, 작동 기능 점검은 우리 소방 안전 관리자나 또는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하는 게 오히려 맞죠. 왜냐하면 저도 이걸 자체적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왜냐하면 이게 저기가 필요해요. 전문 용구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하기는 좀 어려워요. 전문 용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게 오히려 또 안전적이고 전문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구는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안전하고 소를 피할 수 있는 이건 뭐 출입구 이거 당연한 거고, 유도 등은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형광으로 된 거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 피난 안내도가 부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니까 피난 안내도를 확실하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위치도에 대피 경로도 함께 표시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것도 같이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 평가지표 20번은 전기 가스 설비에 대한 내용인데, 화재 예방을 위해서 전기 가스 설비를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평가 기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전기 및 가스 설비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되는데, 전기는 한국안전전기공사, 가스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받으시는 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기와 가스 설비는 매월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화재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가스라든지 라이터 등 이런 물질들은 시설에서 제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방법은 이런 점검을 받으면은 점검 후에 요 검사 필증을 주기 때문에 검사 필증을 보관하시면 되겠고요. 한 5, 6만 원씩 하죠, 이게. 그리고 나머지 월별로 하는 거는 자체 점검을 하시면 되겠고, 자체 점검을 할 때에 안전 점검 사항은 전기 설비 경우에는 차단기 상태, 설비 상태, 콘센트 이용 상태, 개폐기, 그다음에 전기 용접기, 스위치 부착 상태, 퓨즈 등을 보는 것이고, 가스 설비 같은 경우는 가스 누출 경보 차단 장치, 배관, 가스 계량기, 그다음에 중간 밸브, 가스 누출 상태 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방치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겠고,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잖아요, 시설에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시설에서도 이런 부분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평가지표 21번에서는 재난상황 대응 훈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화재, 지진 등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한다는데, 저는 이 부분에 점수도 한 5점은 주고 싶습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지 평가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실게요. 시설에 49인 시설이 있습니다. 이 49인 대피가 가능할까요? 대피죠, 대피.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피 못해요, 여기 시설에서는. 그래서 우리 스프링쿨러를 달게끔 한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 될까요? 안 되거든요. 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를 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시설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9인 이하 시설. 10인 이상 시설도 가능은 할 텐데, 특히 야간 같은 때는 대피 못해요,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시설이 9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야간에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 비율이 높아집니다. 점점.
저는 이 재난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대피 시간, 그리고 대피 방법.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피 방법에 따른 대피 시간이죠. 그리고 안전하게 대피를 하는가라는 부분들이 이 평가 기준에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백인 시설이 있는데 백인 대피가 되겠습니까? 자꾸 눌리죠, 이거? 백인 대피가 가능할까요? 안 되거든요. 대피 못 합니다, 백인 시설에. 어르신이 어떻게 들쳐업고 나가요? 이 인원들을 다. 못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가에 어중간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이 정도 뭐 급이라든지 29인급이라든지 이런 시설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13분 정도 계시는데 근무를 이분들이 3교대로 나눠서 한다고 해도 한 5명 정도씩 근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시간 타임에. 그래서 야간에는 특히나 주간에 많이 두기 때문에 야간에는 뭐 한 2분 정도 계시잖아요. 이 2명이 29명 다 들쳐업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3명은 됩니까? 4명은 됩니까? 5명은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렵다는 거거든요. 구인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생활 가정도.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뭐냐?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노인복지법이 문제라는 겁니다. 노인복지법에 인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첫째로는 국회의원 분들에게 있을 수 있는데 이 책임에 앞서서 국민이죠. 우리가 잘못한 거죠, 스스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분들을 뽑아드렸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법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법을 못 바꾸는 거죠. 문제가 있죠. 노인복지법이 2.5대 1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숫자로 3대 1은 뭡니까 이게. 되지도 않는 내용인데.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선진국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평가 기준을 보니까 재난상황 대응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상황 대응 훈련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게 왜 반기별 1회로 하죠? 저희는 분기별 1회로 지금 하고 있는데 공동생활 가정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들은 분기별로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꼭 타임을 재게끔 하고 있고요. 확인하는 거는 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사진을 봅니다. 사진까지 본다는 게 좀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직원이 숙지하고 있는가. 특히 대응 방법, 담당 역할,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의 위치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난상황 발생 시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본다는 거죠. 특히 소화설비의 작동 방법을 알고 있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소화기에 대한 부분이죠. 밑에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올 텐데, 대응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훈련을 실시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교육은 대응 훈련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으로 하지는 않고 훈련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난 상황은 이런 부분들이다. 재난 상황에 이건 뭐 직원과 면담을 한다고 하니까요. 면담을 하는데 뭐 하고 있으면은 면담을 하면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여기 나오죠. 소화기, 소화전에 대한 작동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시연을 하겠대요. 시연을 하는데 소화기 한 번도 안 뽑아보신 분들 못 뽑습니다. 이거. 한 번도 안 봐본 분들은 겁나서 못해요. 그리고 시설에는 투척용 소화기도 저희가 처음에 비치를 하게끔 해서 투척용 소화기도 있죠. 이거 던지면 그냥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용법을
꼭 숙지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2번 평가지표는 응급상황 대응에 대한 건데, 응급상황에 관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하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평가 기준을 보시면은 먼저는 응급의료기기를 갖추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적정하게 관리를 하나. 응급의료기기는 먼저는 산소통, 그리고 산소 마스크, 연결 콧줄에다 꼽는 거죠. 그리고 흡인기, 서랍자, 그 다음에 기도 확보, 장치, 에어웨이까지 시설에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관 내부에 응급상황 알림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되는데 침실, 화장실, 목욕실에 각각 1개 이상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응급상황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발생 시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응급상황은 아시죠? 낙상, 질식, 경련, 화상, 심정지. 질식은 우리 하임리히법으로 하임리히법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낙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119에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먼저 확인 방법은 먼저 제시된 응급의료기기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하겠죠. 휴대용 산소 스프레이는 안 되는 거고 의료용 산소 발생기만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소 마스크와 산소통을 연결하는 캐뉼라가 없으면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관 상태, 사용 가능 여부,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용 가능 여부 중에서도 사용법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육을 한번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림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 위치 확인이 가능한 응급벨이면 되겠다라는 부분인데 띵동 하면 번호 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는 요즘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도움벨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저희는 응급벨이라고 하잖아요. 응급벨보다는 도움벨이 좋은 것 같다고 어휘 자체가. 그래서 침실, 화장실, 목욕실에 각각 설치가 돼 있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특히나 응급상황 대응 방법을 숙지를 해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거죠. 교육을 해서 응급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직원들이 숙지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평가지표 23번은 야간 보호에 대한 부분인데요. 야간에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가라는 부분에 1점을 주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도 한 4점 정도는 돼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 또 말씀드리지만은 노인복지법이랑 연관이 된다. 그래서 인력 배치가 지금 미흡하기 때문에 수준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 자체도 특별한 지금 원칙적으로는 효과성이 없는 평가 문항이다라는 거죠. 야간 인력 배치 기준이라는 것은 특별히 나와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노인복지법 상에는. 그래서 장기요양 보험법을 한번 이제 다시 또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정기적으로 야간 점검을 실시하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이다. 여기 보시면은 야간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한다라는 부분이 신설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설에 대한 부분인데 밑에서 한번 내용을 보시죠. 야간 근무자는 매일입니다. 매일 수급자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한다라는 거고 일자, 점검 시간, 그다음에 수급자 상태, 안전 점검 내용, 점검자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야간 인력 배치 기준이라는 것을
기관에서 신고한 종사자 현황과 근무표를 확인한다고 하는 거죠. 즉, 종사자 중에 야간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있는지를 본다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지금 야간에 근무하는 것을 본다 하더라도 문제는 야간에 그 배치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 부분은 야간 배치 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인력 기준이 굉장히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부분이죠.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확인한다는 것이고요. 야간 근무자가 수급자 상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고, 야간 점검은 해당 기관 직원이 수행한 것만 인정하되 야간 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다 라는 부분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야간에 근무하는 인력이 충분할 수 있게끔 야간 배치 인력이 될 수 있게끔 노인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 다음 챕터는 수급자의 권리 이제 보장이고요. 여기까지 해서 시설에 대한 그 내용들, 특히 환경 및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급자 권리 보장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